자, 이번에 이제 테마 17번 이제 총칙의 마지막 부분이죠. 조건과 기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기출횟수 쭉 써 있는 것처럼 매년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요. 뭐 35회에서도 역시 출제될 가능성은 90% 이상이다. 거의 뭐 100% 가까이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딱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조건 기한 나오는데, 일단 조건의 정의, 의의를 보세요. 조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자, 키워드는 효력입니다. 효력.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말 써 있으면 무조건 틀리냐면 성립이라는 말이 써 있으면 무조건 틀려요.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것은, 이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특별 효력 요건이지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이미 성립은 돼 있는 거고 효력이 발생하느냐 소멸하느냐, 여기가 핵심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발생하는 조건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정지 조건이다라고 부르고, 소멸하는 조건은 뭐라고 해요? 해제 조건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성취 여부가 장래 사실이어야 돼. 장래. 현재나 과거 사실은 조건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성취 여부가 불확실해야죠. 확실하면 그건 우리가 기한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이제 조건에 대한 정의. 일단 조건 정의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실 점은 성립이 아니라 효력이라는 점 주의하시고, 그리고 조건이 되려면 반드시 외부에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외부에 표시가 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동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3번에 보시면 법정 조건 나와 있죠. 이 법정 조건은 우리가 공부하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조건은 법률행위 내용입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하는 것이지 법률이 정해놓은 조건은 이건 조건으로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소위 이제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인데 우리가 이건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거죠.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거기에 조건 기한을 붙이면 상대방의 지위가 더욱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예외가 있죠. 예외. 상대방이 동의해 주면 가능하고요. 또는 상대방에게 이익만 되는 거, 이런 거는 붙여도 상관없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채무 면제, 유증, 이런 것들. 채무 면제나 유증은 이익만 되는 거니까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자, 그러면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법률행위에 붙였대요. 예를 들어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였다. 조건을 붙인 취소, 해제, 이런 것들은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전부 다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다.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우리 조건 파트에서는요,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다 이런 말 써 있으면 다 틀립니다. 전부 다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지 조건은 우리가 본 것처럼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인데요. 언제부터요? 성취한 때로부터. 바꿔서 얘기하면 뒤에 또 나오겠지만 소급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조건이 성취되면,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 성립 시부터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면 틀리고요. 성취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됐어요. 그러면 효력이 발생될 여지가 없겠네요. 무효가 된다. 무효.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또 보겠지만 정지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우리 플러스라고 해요. 플러스. 불성취면 이루어질 수 없네. 그럼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무효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나왔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 다른 말로 소유권 보류부 매매라고 하는데 할부 거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매수인이 예를 들어 고급 시계를 하나 샀는데 12개월 할부로 샀어요. 한 달치는 돈을 줬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남아있는 거냐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뭐가 돼 있대? 유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대금을 완납해야 됩니다. 대금을 완납해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겠죠.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에요. 우리 시험에서 요거 해제 조건이라고 틀리게 한번 냈죠? 정지 조건이 되고요. 4번은 좀 조심하셔야죠. 요건 이제 조문이 아니라 이제 판례 내용인데,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야, 이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는 거야 라고 다투려는 자가 입증해야 되고요.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효과를 주장하는 자,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이제 실제 사건에서는 뭐라고 있냐면 갑이 을에게 물러나세요. 직위에서 자진 사퇴하면 부동산을 증여해 드립니다. 그럼 자진 사퇴하면 증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네요. 그럼 자진 사퇴를 정지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자진 사퇴가 정지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붙어 있다. 이게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라는 것은 누가 입증을 해야 된다? 효과 발생을 다투는 사람이 하는 거죠.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이라는 건 다투려는 자가 입증합니다. 다투려는 자. 그러니까 갑이겠죠. 갑이 뭐라고 하는 거야?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이거 조건이 있는 거야. 라고 갑이 입증을 해야 되고, 그럼 갑이 조건이 있음을 입증하면 을이 이걸 취득하려면 조건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입증 책임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이 그냥 주는 거 아니다. 조건이 있다. 얘가 이걸 입증해야 돼요. 다투려는 자가. 다른 말로 하면 다투려는 자, 이 조건이라는 것은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라는 거예요. 존재를 주장하는 자.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조건이 있음을 입증하고요. 그리고 을이 받고 싶으면 내가 그걸 성취했어라고 취득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바꿔서 나오는 거 조심하시고. 자, 해제 조건은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죠. 효력은 여기서 2번은 해제 조건 법률행위가 조건 성취가 안 됐대. 그럼 해제 조건이 성취가 안 됐대요. 그러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해제 조건은 성취한 때로부터 소멸하는 것인데 해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3번 판례 보시면 건축 허가 신청이 불어되면 무효란다.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없어지게 하겠다는 거야? 없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느냐 소멸하느냐 문제고, 자, 가장 조건인데요. 가장 조건이라는 건 조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더라. 조건을 가장한 걸 말해요. 종류, 자, 불법 조건. 불법 조건은 반사회적 조건이에요. 그러면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그게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기본적으로 법률행위 전부, 조건뿐 아니라 전부 무효다.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이건 그렇게 될 수 없다. 아까도 나왔죠. 단독 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그 법률 행위가 무효인 거고, 반사회적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그 행위까지 모두 다 무효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고 자주 출제가 되고요. 기성 조건이에요. 기성 조건이라는 건 이미 기자 이룰 성자, 이미 성취된 거야. 그러면 요거 기성 조건은 이미 성취된 거니까 플러스. 불능 조건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 그것이 정지 조건. 자, 얘도 플러스죠. 생기는 거니까. 그럼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 플러스예요. 그런데 해제 조건이면 마이너스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무효. 그래서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되고요. 그러면 기왕 한 거 다 할게요. 불능 조건이면 마이너스입니다. 성취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게 해제 조건이야. 그럼 얘도 마이너스네.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가 되고요. 마이너스에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무효로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조건이 나오면 지문 1개 정도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돼요. 그러면 기해무, 불정무 하시든지 뿌라마이너 하시든지 해서 이건 사실
뭐 거의 한 1초 컷으로 뚝뚝뚝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고민하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건 요렇게 정리하고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조건부 행위의 효력인데 조건부 권리의 침해 금지. 소위 소극적인 보호라고 하죠. 조건부 권리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기대권 내지 희망권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야. 침해하지 말라. 그 얘기죠. 두 번째가 중요하죠. 자, 이건 적극적 보호. 얘가 소극적인 보호라면 얘는 적극적 보호예요. 침해 금지를 넘어서서 이 조건부 권리,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직 미정인 거 확정이 안 됐어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고. 그리고 가등기는 반드시 확정된 채권만 가등기하는 거 아니죠. 정지조건부 채권도 가등기할 수 있고. 그럼 성취 전의 효력, 아직 확정이 안 됐을 때도 침해하지 말라고 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성취 후의 효력, 얘는 뭐 중요하죠. 첫 번째 중요한 점, 조건의 성취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 성립 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하면 안 되고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성취한 때로부터. 그 얘기고 해제 조건은 뭐 똑같죠.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요거죠.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의한다. 그럼 정리하면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는데 당사자 약정으로 소급효를 부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비교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기한. 기한은 절대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한의 경우에 소급효를 인정하기로 특약을 하면 특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기한은 성질상 소급효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꼭 정리하셔야 돼요. 조건이나 기한은 둘 다 소급효가 없어요. 소급효가 없는데 차이점은 조건은 약정으로 소급효를 부여할 수 있는데 기한은 절대로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성취나 불성취의 의제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점은 조건이 성취되면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거야. 그러면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면 그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방해라는 건 꼭 고의에 의한 방해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해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 그리고 뒷부분 중요합니다. 의제 시점이에요. 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이러한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이다. 추산되는 시점이다. 그럼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리냐면 방해 즉시, 방해 시라고 써 있으면 틀려요. 그러니까 방해 즉시가 아니라 이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요, 사장님이 자기 직원들한테 우리 회사에서 힘들지만 5년간 계속 근무하면, 5년간 열심히 일해주면 직원용으로 아파트 작은 걸 하나 사준대요. 5년간 일하면 아파트 사준다. 그러면 이 조건이 성취되면 불이익을 받을 사람은 그 직원이에요, 사장이에요? 사장이죠. 직원은 좋잖아. 직원은 신나서 열심히 일합니다. 3년, 4년째 넘어가니까 위기감을 느낀 사장이 그 직원을 부당 해고시켰대요. 그러면 이 사장은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자기가 불이익을 입을 것 같으니까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겁니다. 그럼 직원은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조건은 성취된 거니까 아파트 사주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아파트 사주할 수 있는 시점은 부당해고 즉시겠어요? 5년은 돼야 돼. 5년은 돼야 돼요. 방해 즉시가 아니라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이다. 잘 기억하시고, 반대도 마찬가지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이에요, 기한. 기한은 조건과 다른 것이 장래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을 말하고, 시기라는 건 효력이 생기는 때고 종기는 끝나는 때죠. 기초 개념이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차를 했다면 1월 1일이 시기, 12월 31일이 종기 이렇게 되겠죠.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이요. 확정기한은 확실하고 언제인지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불확정기한은 확실한데 언제인지 모르겠다. 비가 오면 비는 와야 하나요? 반드시 오겠죠. 확실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잖아. 그게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에요. 또는 갑이 사망하면 뭘 주겠다. 갑은 사망을 하겠죠. 확실하니까 기한인데 언제 사망할지 모르잖아. 그럼 그건 불확정기한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설날이 오면 설날은 반드시 오니까 기한이죠. 언제인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건 확정기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이제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불확정기한과 정지조건의 구별이라고 나왔어요. 불확정기한과 정지조건 구별. 자, 조심하시고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요번에 이거 출제됐고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대. 그러면 그건 조건이에요. 조건. 그런데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돼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대요. 차이점 뭐예요? 위에 거는 발생 안 하면 할 필요 없다. 이게 조건인 거고 발생하지 않아도 해야 한다면 그건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한으로 정했다. 불확정기한을 정한 거야. 불확정기한을 정한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뭔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 넘어가시고 타인에게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한다. 요건 불확정기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쭉 묶어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요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좀 어렵긴 한데. 그럼 뭐냐면 이게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야, 친구야, 너 요번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줄게. 합격하면 1억 준대요. 그러면 우리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합격한다는 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니까 조건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1도 양단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워요. 따라서 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은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제시한 부관, 이 부관이 합격하면이죠. 이 부관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진 거죠. 시험에 떨어졌을 때 갑의 1억 채무가 그대로 이행되어야 하느냐 없어지느냐 할 필요 없냐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게 만약에 조건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친구야, 합격하면 1억 줄게. 이게 조건이라면 떨어지면 발생하지 않으면 1억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게 조건입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근데 떨어져도 1억을 줘야 한다. 채무가 남으면 그건 시험의 합격이라는 불확실한 사실을 기한으로 정한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무슨 얘기예요? 원래 갑이 을한테 원래 1억의 채무가 있대. 1억 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야, 넌 도대체 내 돈 1억 언제 줄 거야? 그랬더니 갑이 야, 너 합격하면 그때 줄게 이랬대요. 합격하면 그때 줄게. 떨어지면 떼먹어도 돼요? 줘야 돼. 줘야 됩니다. 발생하지 않아도 갑의 채무는 그대로 남는다. 이게 불확정기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확정기한, 불확실한 사실을 기한으로 정했다는 건 변제기를 유예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조건이 아니다.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우면 조건을 먼저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제가 집에서 아들아, 이번 수학시험 80점 맞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게임기 사줄게 라고 했어요. 80점 맞으면 게임기 사줄게.
이게 만약에 조건이라면 80점 못 맞아오면, 발생하지 않으면 제가 게임기를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건인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해줘야만 한다면 그건 불확정 기한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럼 이거 보세요. 갑이요, 을한테 임대차를 해줬어요. 근데 임대차 해주면서 아까 마지막에 나와 있던 사례인데 뭐가 있냐면, 임대인이 얘랑 어떻게 약속했냐면, 임대 목적물이 타인에게 임대되면 보증금을 반환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면 보증금 그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조건일까요? 불확정 기한일까요? 자, 여기랑 연결해서 보시는 거예요. 타인에게 임대가 안 되면 갑의 채무가 없어지느냐 남아있느냐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물이 제3자에게 임대가 안 되면 보증금 채무가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그렇죠? 떼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 기한이야. 불확정 기한. 그럼 언제 보증금 빼주면 돼요? 기한이 도래하는 때는 타인에게 임대된 때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목적물이 화재로 완전히 소실되어서 불확정 기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타인에게 임대되는 게 다 타버려가지고요, 이제 임대될 수 없어요. 그러면 뭘로 본다고요?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그럼 보증금 언제 빼줘야 돼? 불났을 때 빼주라는 거야. 자, 이게 결론입니다. 불확실한 사실을 기한으로 정했을 때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사실이 발생했다는 건 뭐야? 타인에게 임대가 됐다는 거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사실이 발생했다? 제3자에게 임대가 된 거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졌다는 건 어떻게 된 거야? 불가능해졌다? 건물이 다 탄 거야. 이런 경우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좀 전에 보신 내용이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뭐라고요? 이행 안 해도 되면 조건이라고. 조건. 경지 조건. 그런데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았어도 이행을 해야 된대. 시험에 떨어졌어도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 있다면 그건 시험의 합격을 불확실한 기한,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거고요. 그러면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했다는 건 아까 뭐야? 제3자에게 임대가 된 거야. 그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 타버렸다. 이런 경우에도 뭘로 봐라?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야. 그게 밑에 나와 있는 거죠. 타인에게 임대가 되면 보증금 반환하겠다는 건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고, 자, 기한은 뭐 나머지는 조건과 같은데 조심하실 점은 예죠. 기한 도래는 소급표가 없는데 이건 약정으로도 소급표를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조건과의 차이점.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하죠. 일단 조심하실 점, 기한은 누구 이익이다? 채무자예요. 채무자. 그럼 시험에 맨날 바꿔서 채권자 이익이라고 나오면 틀리고, 그리고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뭐 한다고요? 추정합니다. 추정한다.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써 있으면 틀려요. 간주 규정이 아니라 단순한 추정 규정일 뿐이다.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고요. 포기했을 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기한이익을 포기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이익이 있다고 해서 포기를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포기할 수는 있는데 그로 인해 피해본 게 있다면 손해배상을 해주면 됩니다. 자, 4번 판례 조심하셔야죠.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성질이에요.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면, 자,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돼요. 정지조건부 특약과 형성권적 특약인데 별도 약정이 없으면 우리 판례는 뭘로 본다? 형성권적 특약으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두 가지로 대립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처럼 정지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라는 건 조건이 성취되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어 성취로서 효력이 생겨요. 성취로서. 의사표시 따로 안 합니다. 형성권은 단독행위잖아요. 이건 의사표시가 있어야지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얘는 의사표시 필요 없고요. 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그 차이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빌렸어요. 1월 1일 날 빌렸고 변제기는 12월 31일입니다. 근데 이제 무슨 특약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2개월분의 이자를 못 내면 기한이익은 상실되는 것으로 하자라고 했어요. 2달치 돈을 못 내면 기한이익 상실하자. 그럼 이걸 만약에 정지조건부 특약이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2달치 이자를 못 냈으면 채권자가 상실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당연상실이에요. 정지조건이니까 당연상실. 근데 이게 만약에 형성권적 특약이면 2달치 이자를 안 된 것만으로 기한이익이 당연상실되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상실의 의사를 표시해야 상실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뭘로 보겠다는 거야? 둘 중에. 특약이 없으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인정이 돼서 당연상실이다. 채권자의 상실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판례가 형성권적 특약을 취하고 있다는 건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 정지조건부 특약과 형성권적 특약이 어떻게 다른지도 알고 계셔야 돼. 정지조건은 성취되면 당연히 상실되는 거고 형성권적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상실되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조건기한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해제조건이에요. 해제조건. 근데 해제조건인데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네요. 소멸하는 조건이 해제조건이고 2번 기한이익 상실특약 나왔네요.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특약이 아니라 형성권적 특약이다라고 했죠.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야. 이미 성취할 수 없다. 그러면 불능이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리고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에요. 플러스네요.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무효로 한다. 3번이 옳은 지문 정답입니다. 4번.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불확정 기한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여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도래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불확실한 사실을 기한으로 정했을 때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5번 상계 의사표시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습니다. 왜 없냐? 이게 이제 상계가요 공식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잖아요. 상계는 그 원래 소구표가 있어요. 근데 시기라는 거는 기한이라는 건 소구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소구표 있는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이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냥 뭐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되냐면 상계는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답은 3번이고 2번 틀린 것입니다. 자, 법정 조건은 법이 정하는 거지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죠. 조건이 아니다. 그렇고요. 2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 행위까지 전부 다 무효다. 3번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건 나오면 어떤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 성립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느냐 소멸하느냐 문제지 성립하고는 상관없고요. 자,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에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 그러면 불능 조건이면 뭐야? 마이너스.
정지 조건이면 플러스 돼.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무효. 맞고요. 5번, 과거 사실은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조건은 반드시 장래 사실이어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는 답이 3번이었죠? 그 다음에 3번 틀린 겁니다. 조건 성취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뭐가 없다? 소급표 없습니다. 2번, 해제 조건이 반사회적이다. 그러면 반사회적 조건이 붙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전부 무효입니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틀렸고 무조건 무효. 답은 그럼 2번이네요. 3번, 정지 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 기한. 그러니까 정지 조건과 불확정 기한을 구별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정지 조건, 불확정 기한 구별할 때 부관에서 제시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래도 이행을 해야 한다면 불확정 기한,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면 정지 조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이행해야 한다면 뭐라고요? 불확정 기한. 이행할 필요 없다. 채무가 없어졌다면 정지 조건. 이렇게 봤고요. 자, 이행 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이행 지체는 최고해야 해제하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정지 조건부 해제라고 불러요. 정지 조건부 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해제는 단독 행위를 한데 여기에다가 최고 기간 내 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붙이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이걸 할지 안 할지는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지 조건부 해제는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였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뭐 계속 나온 거죠. 중요하다고 했던 거.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 의제 시점이에요. 언제라고 했죠?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이지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린다 그랬어요? 방해 시, 방해 즉시 이런 말 써 있으면 틀립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예상 문제 1번. 조건에서 틀린 거예요. 이미 성취할 수 없다. 마이너스네요. 해제 조건 마이너스네.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하다. 맞습니다. 2번. 조건부 권리는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처분, 상속,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가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해제 조건은 성취되어야 효력이 소멸하잖아요. 성취되질 않았대. 그러면 효력은 소멸하지 않죠. 성취돼야 소멸하는 거고.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 원래 조건은 소급이 없는데 소급시키겠다는 의사가 표시되었다면 그 의사에 따라 소급표가 인정이 되죠. 근데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생긴다? 틀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소급표가 인정이 됩니다. 뭐랑 비교하시라고요? 기한. 기한은 이렇게 해도 소급표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조건은 당사자 의사로 소급표를 줄 수 있습니다. 자, 5번은 조건 성취 의제, 불성취 의제. 지금 보신 내용 다시 나왔죠? 조건의 성취를 신의 측에 반해서 방해했다. 이때 방해는 고의로 인한 방해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해까지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옳은 것입니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었다. 기성조건인데 그게 정지조건이래. 그럼 기성조건이면 플러스, 정지조건 플러스네요. 곱하면 플러스. 틀렸죠?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가 되고요. 2번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키면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성취를 주장하는 거죠. 불성취의 의제. 틀렸고 3번 부관에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럼 이거 조건이다, 불확정기한이다. 안 해도 되니까 조건이죠. 정지조건, 불확정기한 틀렸습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면 그게 불확정 기한입니다. 4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때도 뭘로 본다?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제3자에게 임대가 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소실되어서 임대가 불가능하게 된 때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자, 5번 기한은 누구 이익이라고요?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 일단 채무자 중요하고 추정한다. 본다라고 하면 안 돼요. 기한액은 포기할 수 있다. 옳은 질문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봤던 민법 총칙이야. 17개 테마로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째 테마부터는 이제 물권 총설, 물권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권적 청구권이죠. 18테마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